네, 코로나19 확진자 40만 명 넘게 발생하며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재택치료와 일반 병상 치료 지침도 변경이 되는데요. 한편 거리두기 조정안 검토를 시작한 정부는 이번 주 금요일 오전에 다음 주부터 적용할 조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들 이형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 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어제 오후 9시까지만 해도 44만 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 0시 기준 발표된 확진자 수는 40만 명대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 비공식적으로 들려오는 얘기로는 질병청 쪽에 그 확진자 발표를 위한 집계 서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버가 지금 연이어지는 확진자 숫자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어저께 6시 이후부터 서울 경기 지역의 데이터를 취합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진자 숫자가 어저께 중간 집계 숫자하고 차이가 나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어저께 중간 집계 숫자는 한 45만 명 정도 였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 숫자보다도 조금 더 확진자가 증가했었던, 그러니까 높았었던 관례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 질병청이 얘기했었던 40만 명보다는 훨씬 더 많은, 아마 50만 명 가까운 숫자가 어저께 확진되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추이를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방역 당국은 정점이 37만 명대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40만 명대거든요. 일단 이 추이는 저는 만약에 50만 명 가깝게 나왔다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저희가 이제 보통 주말 정도쯤에 나오는 그 확진자 숫자를 보면 대충 그 다음 주에 확진자 숫자를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저희가 2월 27일 날 이제 2주 전이죠. 그때 일요일 날 14만 명 정도가 나왔고요. 3월 6일 날 바로 지난주인데 21만 명 정도 확진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3월 13일 날 30만 명 정도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거의 확진자 숫자가 1.5배 정도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지난주에 최고점에서의 확진자 숫자는 34만에서 38만 명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1.5를 하면은 대략 한 50만 명 정도 이번 주에 나오는 게 제가 보기엔 예측치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어저께 확진자 숫자는 중간 집계 숫자라던가 또는 질병청 서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고려해 봤을 때 50만 명 정도가 나온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정부의 예측치 숫자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이 예측치 숫자보다 지금 계속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는 제가 보기엔 정부의 정책하고 관련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정부의 정책이 계속 확진자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 도중에 완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확진자 숫자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 보니까 예측 숫자를 지금 계속 어긋나고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지금 오늘 일단 발표가 된 건 40만 741명이고요.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숫자를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아졌잖아요. 지금 바뀐 거라고 하면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 나오면 확진이 되는 부분이 바뀌었잖아요. 이 부분이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교수님? 이 부분도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그렇게 큰 건 아닐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신속항원 검사의 경우 이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즉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신속항원 검사 양성만 지금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신속항원 검사는 검체가 이제 비인두 검체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검사가 시행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양성률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양성 예측도, 즉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진짜 양성일 가능성이 거의 한 90에서 95%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신속항원 검사 양성인 경우에 PCR 음성일 환자의 비율은 대략 한 5에서 10%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아마 신속항원 검사가 바로 통계에 집계됐다 하더라도 신속항원 검사 양성인 사람들 중에 한 5% 정도만 통계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전반적인 이런 그 숫자의 증가는 실제 환자의 증가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신속 항원 검사를 스스로 가서 받는 분들도 있지만 증상이 있어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지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숨은 감염자가 더 많다고 봐야 될까요? 많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코로나19가 지역사회 안에서 퍼지는 양상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감염을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19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2년 동안 경험을 하고 많은 근거가 쌓였지만 아직까지 모든 걸 다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급성기에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령층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젊은 층의 경우에서도 기저질환자는 역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젊은 층에서의 사망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코로나19 감염자의 적절한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그래야지 이분들이 돌아가시는 걸 저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에 관련된 치료는 물론 대증적인 치료, 증상에 대한 치료도 있지만 팍스로비드 같은 먹는 치료제도 이제는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러한 바이러스에 관련된 먹는 치료제는 우리가 독감에서 쓰는 타미플루도 마찬가지이지만 팍스로비드라고 부르는 이 약도 증상이 발현하고 3일에서 5일 이내에 써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검사를 받지 않고 놓쳐서 시간이 지연돼서 나중에 이제 아주 악화된 뒤에 이러한 약들을 먹게 되면 그때는 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빨리 진단을 받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코로나19 감염이 결국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당연히 의심되는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받아보시도록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아까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젊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뭐 사망자 중에서 뭐 0세에서 9세 아주 어린 사망자도 나오는데 이유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들인데 지금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미국 데이터를 봐도 대략 한 10,000명 정도 아이들이 감염되면은 그중에 0.5명에서 2명 정도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기저질환에 의한 영향을 아무래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소아암도 있고 소아당뇨도 있고 각종 이제 유전적인 질환이라든가 이런 기저질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코로나19 감염이 되면 위중증으로 갈 수도 있고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러한 기저질환이 없더라도 코로나19 감염이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폐렴이나 또는 고열 등의 증상을 호소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 특히 신생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고열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위중증 감염으로 가지 않더라도 만약에 아이가 고열로 계속 고열을 호소하는 경우는 거기에 따른 탈수라든가 기타 증상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즉시 받지 않으면 역시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감염병 중에 로타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감염이 있습니다. 그냥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요. 우리나라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적절한 치료가 즉각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망하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아주 가벼운 장염을 일으키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도 거의 30만 명에서 60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말씀드렸던 기저질환이 없어도 만약에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게 되면 탈수나 기타 이어지는 여러 가지 질환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현행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20일 종료가 됩니다. 오는 금요일에 방역당국의 새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방역 조치가 완화될 것이다 이런 신호가 나오고 있거든요.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거리두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거리두기를 시행했던 거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무증상으로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동량을 제한하고 접촉을 제한했던 정책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거리두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확진자의 관리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 안에서 코로나19가 감염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확진자고 그 다음에 밀접 접촉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증상도 없고 밀접 접촉자도 아니고 확진자도 아닌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거리두기 대상자가 되는데 지금 정부의 방역 정책을 보면은 확진자는 이미 7일로 격리 기간을 줄였는데 최근에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시면은 7일째가 돼도 전체 확진자의 25% 정도는 배양 가능한 정도의 바이러스가 배출이 됩니다. 즉 감염력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밀접 접촉자 같은 경우에도 가정 내 밀접 접촉자는 거의 20에서 80% 정도 감염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지금 사회에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과연 거리두기가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을까? 거의 효과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거리두기가 더 이상 의미가 없지만 또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지금 거리두기밖에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이미 확진자 다 풀려 거의 지금 감염 가능성, 전파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도 한 25% 정도는 나오고 있고 밀접 접촉자에 대한 규제도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건 거리두기인데 과연 이걸 없애는 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에 대한 평가도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사실은 지금 거리두기에 대한 정책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거리두기가 바뀔 때마다 교수님이랑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해주시는 말씀이 이게 이런 완화 시그널이 너무 국민들에게 이제 방심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좀 신호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까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미 국민들은 거의 반체념한 걸로 저는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너무나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거의 한 40에서 50만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면 열흘만 지나도 500만, 전체 국민의 10%거든요. 그러면 한 2달 정도면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지금 거리두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고민이 아니라 사실은 체념 상태의 고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당국이 좀 명확하게 사실을 인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의 방역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반성하는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정점은 확인하고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겁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상태는 그런 거를 논의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진행돼 버렸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오늘부터 다른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이 코로나 확진된 환자 중 무증상, 경증이라면 격리 병상으로 이동하지 않고 일반 병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것이 병상 가동률 때문에 이런 원칙이 생긴 겁니까? 병상 가동률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너무 많은 확진자가 원내에서 나오기 때문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련된 완화는 사실 지역사회 안에서 어느 정도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사회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확진자는 감수하겠다라는 기본 개념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어느 정도의 확진자를 감수하겠다는 그 기본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곳이 사실은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취약한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기반인 7일 격리는 전체 확진자의 4분의 1 정도는 감염력이 있는 상태에서 격리 해제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의료기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여러 가지 방역 정책장의 허점을 통해서 의료기관 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확진자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직원들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들도 지금 감염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의료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5일 근무를 하고 5일만 격리를 하고 의료기관에 근무하도록 하라는 정책을 지금 정부에서 내놨거든요. 근데 문제는 5일 정도 근무를 하고 들어오면은 거의 100% 가까운 확진자들이 배양 양성이 나옵니다. 이제 미국의 데이터를 보면요. 그러면 그 얘기는 감염 전파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소리인데 과연 이렇게 해서 원내 감염이 제대로 통제가 될까? 통제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전파를 원내에서 차단하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확진자가 느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조치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원내에서 발생한 확진자들은 대부분 지금 보기에는 경증으로 보여도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위중증으로 갈 가능성도 높고 그렇게 되면 여러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일반 병실에 있게 되면 제한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분들이 일반 병실에 있으면 당연히 그 병실에 계시는 그 해당 병동에 계시는 보호자나 환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이분들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또 추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역시 지금 의료기관 내에서도 이 늘어나는 여러 가지 확진자들 때문에 고민이 많고 이러한 확진자들에 대한 지금 병상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조치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택치료 관련해서도요. 이제 오늘부터죠. 60세 이상 그리고 면역 저하자만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입니다. 그러면 50대인데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이죠. 이런 분들은 이제 집중관리군이 아니게 되잖아요. 위험하지 않나요? 당연히 위험할 수 있고요. 근데 정부에서는 50대 치명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50대 기저질환자의 치명률은 별도로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50대
50대의 사망률을 그동안 놓고 봤을 때 60대 이상이랑 비교해봤을 때 그래도 50대 같은 경우는 60대에 비해서 대략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의 사망 치명률은 지금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돌아가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기저질환자들이기 때문에 이 50대의 기저질환자도 사실 제가 보기에 분명히 집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집중 관리 대상이 이미 정부에서 관리 가능한 그 범위 한계에 지금 거의 다 다다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더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 50대 집중 관리는 해제하겠다라는 건데 이것도 역시 워낙에 위험성을 고려하면 적절한 조치는 아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가 지금 예측을 잘못해서 생긴 확진자 급증에 대한 대응을 여러 가지 고위험군에 대한 것들이나 정책들을 완화함으로써 지금 해결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보기에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이제 소아거점 특화 병원 지정 그리고 신규 공중보건의 조기 배치 이런 말을 좀 했는데 이런 새로운 뭐 배치나 지정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도움은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새롭게 배정되는 이제 공중보건의들 같은 경우에도 예. 적절한 교육을 받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공중보건의들은 거의 대부분이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의사 면허증을 받고 바로 이제 투입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나 아니면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조금 아무래도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은 걸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소아거점 병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략 한 3분의 1 정도가 아이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략 한 0세에서 9세 정도의 아이들에서도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그럼 사망하는 아이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연령대에서의 적절한 치료가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아 전문 병원을 확보하는 거는 굉장히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역 당국이 정점 규모를 30만 명대에서 40만 명대 중반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상향 조정한 거죠? 예, 맞습니다. 대략 한 37, 8만 명 정도 수준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오다가 이제 다시 상향 조정을 한 건데요. 네. 근데 지금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중수본의 그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계속 데이터를 뒤따라가면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측을 통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1월 달에 분명히 중수본은 3만 명 정도 규모를 예상을 했다가 지금 여기까지 늘어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더 이런 모델링 데이터라든가 예측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